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특히 그 빌드 스마트 컨퍼런스 강연을 중심으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죠. 데이터가 어떻게 어, 디자인의 새로운 재료가 될 수 있을까? 그냥 도구가 아니라 진짜 건축의 돌이나 나무처럼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기술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만들어가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강연자분 말씀처럼 데이터를 진짜 석재나 철강같이 디자인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상의 재료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보면 이해가 쉽죠.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가상 재료를 다루는 방법, 그러니까 현실 정보를 데이터로 바꾸는 것 하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코드로 표현하는 것, 이게 대체 뭐고 왜 중요한지 좀 알아보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가볼까요? 데이터가 새로운 디자인 재료다. 네. 디자인의 역사를 보면 결국 재료의 역사랑 같이 가잖아요. 석재, 유리, 콘크리트, 철강 이런 것들이 새로운 건축, 새로운 디자인을 가능하게 했듯이 이제는 그게 데이터라는 거죠. 아, 그 비유 인상 깊었어요. 가상 재료 개념을 확장하면 데이터가 재료로 보인다. 네, 그리고 시대적 배경도 있잖아요. 뭐 2010년대 빅데이터 붐이라든지 알파고 쇼크, 최근 챗GPT까지. 이런 흐름 속에서 데이터를 잘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진 거고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하고 거기서 어떤 의미, 통찰력을 뽑아내서 뭔가 서비스나 결과물로 만드는 능력, 이게 핵심이 된 거죠. 그럼 이 데이터 재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뭐랄까, 성질을 가질까요? 나무의 결이나 돌의 무게처럼요. 음, 좋은 질문인데요. 데이터의 질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뭐 통계적인 분포가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구조 같은 연결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에 따른 패턴일 수도 있겠죠. 아하, 다양한 형태가 있겠네요. 네. 중요한 건 그런 데이터의 속성을 디자이너가 이해하고 그걸 디자인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강연자도 그 부분을 좀 아쉬워했죠. 건축가들이 아직은 이런 가상 재료를 좀 덜 다루는 것 같다고요. 지오메트리든 뭐 도시 데이터든 재료 정보든 다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게 보일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재료라는 걸 일단 받아들였다 치고 이제 그 재료를 그럼 실제로 어떻게 다루느냐?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현실을 디지털 정보로 바꾸고 우리 생각을 코드로 표현하는 과정이요. 네. 당연자는 이걸 컴퓨터 과학의 데이터 구조랑 알고리즘에 거기에 빗대서 설명했죠. 네, 맞아요. 먼저 현실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거, 이걸 이산화, 디스크리티제이션이라고 하죠. 이사나요? 네, 연속적인 현실 세계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딱딱 끊어지는 개별적인 조각들로 나누는 거예요. 뭐 점이라든지 픽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해진 속성값이라든지 하하. 대표적인 게 이제 점과 선으로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벡터 방식 그리고 격자무늬 칸에 값을 채워 넣는 레스터 방식 이런 게 기본이죠. BMIM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그래프 구조로 저장한다고도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구조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표현하려는 대상화 특징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구조를 써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코드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디자인 컨셉 자체가 일종의 알고리즘이다. 이 비유도 되게 와닿았어요. 네. 여기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사고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단순히 코딩 스킬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문제를 잘게 쪼개고 분해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건 덜어내고 핵심만 남기고 추상화, 비슷한 패턴이 있는지 찾고 패턴 인식, 마지막으로 해결 절차, 즉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그 바나나 심부름 예시가 재밌었어요. 컴퓨터한테 시키려면 엄청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 네, 맞아요. 컴퓨터는 우리가 그냥 아는 그런 맥락을 전혀 모르니까요. 정말 하나하나 다 정의해줘야지 안 그러면 완전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고 보니 문제 해결 방식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셨어요. 뭐 3 곱하기 3은 9다 이런 것처럼 답이 딱 정해진 문제가 있고. 네, 그게 연역적 접근이죠. 비행기 제어 시스템처럼 절대적인 정확성이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아,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뭐 영화 추천 같은 거요. 확률적으로 답을 찾는 방식? 네, 그게 귀납적 접근, 흔히 말하는 머신러닝 방식입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가장 가능성 높은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강연자가
머신러닝으로 나는 비행기는 절대 안 탈 거다. 이렇게 말한 게 기억에 남아요. 하하, 네. 그만큼 문제의 성격에 맞는 접근법을 써야 한다는 걸 강조한 거죠. 모든 걸 머신러닝으로 해결하려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명확한 지적입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머신러닝 얘기가 나온 김에 창의성에 대한 관점도 좀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 좋은 오류 이야기요? 네, 머신러닝은 보통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서 일반화하는 걸 잘하는데 오히려 창의성은 예상치 못한 결과, 그러니까 좋은 오류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좀 다른 각도를 제시하는 건데요. 어떤 점에서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결과가 처음 의도와는 좀 다르지만 이거 괜찮은데?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의도하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결과. 네, 예를 들어 개인이라고 생성적 적대신경망 연구 같은 걸 보면요. 쉽게 말하면 가짜 그림 그리는 AI랑 진짜 그림 감별하는 AI가 서로 막 경쟁하면서 배우는 건데 이 과정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창의적인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와, 재밌네요. 의도치 않은 결과에서 가치를 찾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게 뭔지에 대한 조언이 있었죠. 제프 베조스 말을 인용하면서요. 아, 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에 투자하라. 네, 그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기술이나 특정 소프트웨어에 막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벡터니, 레스터니 하는 기본 데이터 구조라든지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 아니면 아까 말한 컴퓨테이션의 사고방식 같은 거 이런 좀 더 근본적이고 오랫동안 변치 않을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그 본질을 보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응용도 가능한 법이니까요. 오늘 정말 데이터가 어떻게 디자인의 새로운 재료가 되는지 또 컴퓨테이셔널 사고가 왜 중요한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원리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강연 내용처럼 데이터가 재료고 디자인 과정의 알고리즘이라면 이 관점이 당신이 주변 세상을 이해하고 또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 기반 디자인에서 창의적인 좋은 오류와 그냥 실패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